자, 정렬은 우리 실기시험에서 나오면 굉장히 가볍게 다룰 수 있어요. 실기시험에서 나오시면은 굉장히 가볍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부서명을 기준 오름차순 정렬해달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자, 일단 여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이렇게 범위를 잡은 다음에 데이터에 정렬 들어가게 해달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범위를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데이터에 정렬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돼 있죠. 그쵸?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부서명인 거고 정렬 방법 오름차순 주시면 되는 거지 끝이라고요. 근데 여기 뒤에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은 동일한 부서명인 경우, 그러니까 먼저 부서명으로 정렬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하위 그룹으로 그 두 번째 정렬 기준으로 뭐 해달라고 돼 있냐면은 중형차니까는 여기 보시면은 얘네들 말하는 거잖아요. 얘네들 중형차의 색이 RGB 값인데 어차피 색깔 하나밖에 없으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즉 중형차는 셀 색이 위에 오도록 정렬을 해달라는 소리예요. 자, 요구사항 파악되셨나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먼저 정렬을 부서명 오름차순 주시고 여기서 그대로 기준 추가 눌러줄게요. 기준 추가. 기준 추가 눌러서 이번에는 뭐 중형차를 기준으로 정렬 기준이 셀 값이 아니라 셀 색이라고 했죠. 셀 색 주시고 색을 옆에 확장시켜서 클릭만 해주시면 되세요.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라고 됐어요? 셀 색이 위에요, 아래에요? 위에 적어놔 위에라고 주고 확인 누르면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B3에서 H14면은 지금 책에서 이렇게 B3부터 H14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 정렬 들어가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보통 정렬은 자 이걸 제가 복사 붙여놓을게요. 요만큼만 금액처럼 빼고 복사 붙여놓을게요. 복사 붙이게 한 다음에 정렬 눌러요. 정렬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사원번호 주고 정렬해 주면 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왜 우리한테 굳이 이렇게 범위를 잡으라고 하냐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클릭하시고 정렬 누르면은 엑셀은 보세요. 여기 이렇게 범위가 있고 바로 이어져서 금액 1,000원이라는 이런 데이터가 있죠. 자, 클릭하시고 정렬 누르면은 이렇게 금액 1,000원까지 범위가 잡혀요. 연속된 데이터는 한 번에 잡힌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쵸? 그래서 금액 1,000원을 빼내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범위를 잡고 정렬을 눌러달라는 소리입니다. 되셨나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필기에서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필기에서. 자, 보세요. 여기 정렬 여기 요 네 번째 스텝 보시면 제가 필기 관련된 건 다 정리해드렸는데, 자, 표의 임의의 셀을 선택하고 정렬하면 인접한 데이터를 모든 범위로 자동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표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정렬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확장된다 소리, 이렇게 범위가 자동으로 확장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를 표의 임의의 범위를 이렇게 잡아요. 범위를 잡고 정렬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확장이 안 되고 이렇게 해당 범위를 기준으로 영업일부 20일이라고 해서 요거를 제목으로 이렇게 정렬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쵸?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범위를 잡으면 게 확장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자 시험에서 뭐라고도 나오냐면은 열 전체를 선택한 후 정렬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렬을 하실 때 범위를 잡는 게 아니라 특정 열 이렇게 열 하나만 잡아달라는 소리예요. 하나만 잡고 정렬 누르면 얘는 뭐라고 물어보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 지금 인접한 데이터가 선택 안 된 게 있는데 혹시 그거 같이 선택하고 범위 확장하겠냐고요. 확장 누르면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 아니고 정렬 누른 다음에 현재 선택 영역으로 정렬 누르면 현재 영역을 정렬로 잡는 거죠. 이게 사지선대에서 나오시면은 표의 임의의 셀을 선택하고 표의 임의의 범위를 선택하고 열 전체를 선택하고 이게 되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손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필기는. 되셨나요?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은 정렬 이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되어 있고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구분을 조합사,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 순으로 정렬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게 구분을 조합사,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 순이라고 직접 정렬 기준을 제시해 준 건 아니에요. 그쵸? 뭐냐면 사용자 지정 정렬이라는 거거든요. 자, 이거 먼저 볼게요. 저 지금 이거 정렬을 누를 때 그냥 클릭하시고 클릭하고 정렬을 눌렀어요. 그러면은 정렬 누르면 연속된 범위로 다 확장이 되죠. 그럼 여기 아래 합계 이렇게 병합된 데 있잖아요. 그렇죠? 병합된 데 선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선택되는 거 보이죠? 근데 병합된 거는 정렬 대상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따라서 얘도 범위를 이렇게 잡고 해줘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잡고 정렬 눌러서 이렇게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로 정렬해봐야 기타 회원사 조합 이렇게 회원사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지금 책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는 완전히 지 멋대로 온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뭐예요? 사용자 지정 정렬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이거 천천히 해볼게요. 범위를 잡으시고 데이터의 정렬 이제 구분을 줄게요. 구분을 주고 여기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주는 거예요. 이 목록에다가 뭘 주냐면은 책에서 요구한 대로 이렇게 조합, 회원, 비회원, 기타 순으로 주는 겁니다. 볼게요. 범위 잡고 데이터의 정렬, 구분을 기준으로 사용자 지정 목록을 줘서 여기다 책에서 요구한 대로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 순으로 이렇게 직접 내가 정렬할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용자 지정 정렬입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목록이 잘 나타나죠. 확인 누르면 그 순서대로 조합, 회원, 비회원, 기타 정렬되는 거 보이십니까? 요거 해달라는 소리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동일한 구분에서 증량간에서 글꼴색이 이렇게 바꿔달라는 소리죠. 아까는 배경색이었잖아요. 그럼 글꼴색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글꼴색 있는지. 그 상태에서 그냥 다시 똑같이 범위 잡고 정렬 눌러도 돼요. 한 번 해도 되고 두 번 해도 됩니다. 정렬 누른 다음에 이미 정렬 기준 잘 잡혀 있잖아요. 추가 눌러서 이번에는 뭐 증량감을 기준으로 맞죠? 증량감을 기준으로 글꼴색이라고 있죠. 글꼴색을 주고 요거를 어떻게 아래쪽에 표현해 달래요. 그러니까는 위치를 아래로 주고 확인 이렇게 주시면은 자 봅시다. 조합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인데 그 중에서 글자색이 빨간 건 여기 18행과 사행이 이렇게 아래로 배치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쵸? 이렇게 정렬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그쵸? 어렵지 않죠? 그쵸?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정렬 실기는 이 정도면 돼요. 사실 나머지 문제 풀어보시면 별거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 요 시트 있죠? 요 시트에서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은 필기 내용을 정렬 관련 필기 내용을 싹 다 정리할게요. 첫 번째. 정렬에서 이렇게 필기를 정렬 기준을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됐을 때 이렇게 뭐 영어 소문자, 영어 대문자 이런 데이터가 어떻게 정렬되는지 그 정렬 순서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뭐 오름차순은 숫자 기호 이걸 일일이 외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정답 골라내는 거 어떻게 골라는지 말해볼게요. 자, 첫 번째 오름차순부터 볼게요. 자, 얘를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할게요. 자, 범위를 잡고 데이터의 정렬에 들어가서 이 값을 오름차순 정렬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정렬이 돼요. 그리고 이걸 내림차순 정렬해 볼게요. 정렬 들어가서 얘를 내림차순 정렬하면은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자, 보면 오름차순에서는 숫자가 이렇게 제일 처음에 나타나죠. 근데 당연히 반대가 내림차순이 이렇게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마지막은 범위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라 이 아래여야 되잖아요. 그쵸? 내림차순에서 마지막 뭐가 나오고 있어요? 공백이 나오고 있잖아요. 되셨나요? 첫 번째, 오름차순이 됐든 내림차순이 됐든 정렬의 마지막은 무조건 공백이에요. 공백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상관없이 무조건 마지막에 옵니다. 따라서 다음 중 정렬 순서로 옳지 않은 것은 됐을 때 마지막에 공백이 없으면 그냥 무조건 틀린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나머지는. 공백이 마지막에 오는 게 그게 먼저예요. 두 번째. 공백을 먼저 체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오름차순이라는 게 뭐예요? 숫자가 작은 게 먼저 오는 게 오름차순이잖아요. 그러면 1하고 10이면 1이 먼저 오면 맞죠? 그쵸? 그럼 여러분 만약에 1하고 숫자 1, 2, 3하고 문자 A, B, C하고 왔어요. 그럼 어떤 게 숫자가 더 큰 걸까요? 컴퓨터에서 제일 작은 값은 숫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자고 뭐 특수문자 이렇게 나옵니다. 문자가 특수문자를 헷갈리게 물어보진 않아요. 보통 그건 틀리라고 내는 문제밖에 안 돼요. 그럼 당연히 오름차순이면 숫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문자 나와야 되겠죠. 그 정도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다 외우러, 여러분 필기책에 이거 나와 있다고 해서 뭐 당연히 책 쓸 때는 이거 다 쓰긴 써야겠죠. 이거 나와 있다고 해서 이거 다 외우시는 건 아닙니다. 다시 기준 하나모, 빈셀은 마지막, 오름차순 작은 게 먼저, 내림차순 큰 값이 먼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오름차순은 이렇게 소문자, 대문자, 작은 거, 큰 거 정렬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여기 내림차순 했잖아요. 근데 보시면 얘도 영어가 소문자, 대문자 이렇게 배치되고 있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죠.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 안 한다거나 또는 대소문자 구분이 불가능하다거나 정렬이 이해되세요? 자 뭐냐면 둘 다 아니고 자 보세요. 자 옆에다가 데이터 정렬해 볼게요. 옆에다가 이렇게 범위를 잡고 데이터의 정렬에 들어가셔서 이 값을 내림차순 정렬하는데 옵션에 보시면 여기 대소문자 구분이라는 게 있어요. 되셨나요? 여기 옵션 누른 거에서 여기 옵션 누르고 대소문자 구분 확인 누르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림차순 정렬할 때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로 정렬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요걸 좀 정리를 할게요. 자, 다음 중 정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볼 때 정렬은 기본적으로 대소문자를 구분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기본적으로 대소문자 구분 못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렇지만 다음 중 정렬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을 때 정렬로는 대소문자를 구분할 수 없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그건 아니죠. 옵션에 주문할 수 있잖아. 기본적으로 못할 뿐이지 옵션에 주문할 수 있는 거라고요. 되셨나요? 그 두 개를 좀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아까 옵션에서 보셨으면은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두 가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되셨나요? 그럼 정렬 방향은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없는 거예요. 되셨나요? 뭐 아래에서 위, 오른쪽, 왼쪽 이런 거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두 개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정렬에서 이렇게 요거 아이콘 있죠, 아이콘 정렬이 가능하거든요. 정렬해 볼게요. 데이터에 정렬 들어가서 여기서 전월 사용량을 주고 요거를 이렇게 조건부 수색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이렇게 해주고 뭐 요거 위쪽으로 올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위쪽으로 잘 올려줍니다. 자 근데 우리 조금 전에 뭐 정렬했냐면은 여기서 글자 색깔로 정렬할 수 있었죠. 근데 가끔 시험 문제에서 범위를 잡고 정렬 들어온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 네 가지 있잖아요. 이 네 가지 중에 아닌 걸 물어볼 때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오답이 뭐냐면 여기 우리 실기에서 글꼴색 있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나오면 헷갈리냐면은 글꼴로 정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글꼴로 정렬 못하는 거죠. 글꼴로 정렬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맑은 고딕 바탕체 이걸로 정렬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건 안 되는 거 이해되세요? 그죠? 글꼴 색은인데 글꼴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필기에서. 그 정도면 뭐 필기 실기 둘 다 되셨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정렬해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분합 한번 해볼게요. 부분합. 자, 부분합은 우리 교재 보시면은 여기 몇 페이지죠? 1-131페이지인데 이렇게 그림이 보통 주어질 때도 있고 안 주어질 때도 있어요. 1-131페이지. 네, 여러분 일단 부분합이 뭔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재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고 옆에 제가 스크린샷 그림을 놓은 게 뭐냐면 부분합을 수행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부분합이 뭐냐면 여기 학과 데이터가 이렇게 학과가 제멋대로 섞여 있잖아요. 이걸 봤더니 어떻게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네트워크와 학과로 이렇게 정렬한 다음에 그 내에서 소프트웨어의 어떤 총점의 값, 그리고 얘네들 출석 평균 중간 출석과 평소의 요 값들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계산되고 있죠. 되셨나요? 이게 부분합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그룹화시켜서 일단 데이터를 해쳐 보이게 만들어요. 정렬을 먼저 해요. 그리고 그 그룹끼리 내부적으로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부분합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진행 한번 해볼게요. 당연히 이런 부분합을 진행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은 저 학과를 기준으로 정렬이 먼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되셨나요? 정렬이 1차적으로 되셔야 됩니다. 자, 모든 부분합 문제는 정렬 기준이 반드시 나오게끔 됐어요. 실기에서. 만약에 정렬 기준이 안 나오면 그건 잘못된 문제입니다. 문제 오류예요. 자, 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 이렇게 정렬은 뭐라고 됐어요? 학과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해 달라고 되겠죠. 이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데이터에 정렬 들어가서 정렬 기준이 뭐라고요? 학과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 이렇게 해달라고요.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잘 보이죠? 그쵸? 자, 이제 이건 잠깐 지워놓고 문제를 가지고 오죠. 그림과 차가별로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출석과 평소의 어떤 거? 평균을 계산한 후, 이게 먼저네요. 그쵸? 계산한 후 총점의 최대값을 계산해 달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됐죠? 그럼 저는 요거부터 할게요. 출석과 평소의 평균부터 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자, 요거 하시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의 부분합, 이렇게 끝에 있는 거 부분합 이거 눌러달라는 소리입니다. 정렬을 먼저 하시고 나서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시고 데이터의 부분합 눌러주면 돼요. 별거 없어요. 그렇게 눌러주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 그룹할 게 뭐예요? 우리 학과로 정렬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그룹할 항목은 뭐예요? 학과 데이터로 그룹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됐냐면 학과별로 출석과 평소의 평균을 계산하라 했으니까는 사용할 함수는 평균으로 주시면 되고 항목은 출석과 평소 두 개를 체크해 주시고 총점 체크 해제해 줄게요. 그리고 확인 누를게요.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잘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달라고 하냐면 총점의 최대값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자, 누를게요. 클릭하시고 데이터의 부분합, 학과는 그대로 둘 거고, 사용할 함수는 최대값이겠죠. 최대값이고 뭐의 최대값? 총점의 최대값이라고 이렇게 제일 끝에서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부분합을 수행하실 때 반드시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요 지금 두 번째 부분합이잖아요. 됐죠? 두 번째 부분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 여기 뭐라고 되냐면은, 새로운 값의 대치라는 거 있죠? 이거를 체크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해볼게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걸 체크를 안 하고 그냥 해볼게요. 됐죠? 그럼 어떻게 나오는 결과가, 새로운 값의 대치라는 게 뭐냐면은, 현재 이 데이터에는 학과별로 출석과 평소에 평균 계산돼 있죠. 그거를 현재 최대값, 총점의 최대값으로 새로운 값을 대체해 버린다고 이렇게. 이러면 안 되잖아, 그쵸? 그럼 이제 부분합을 다시 지워야 됩니다. 여러분, 부분합 지우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지우는 건 대단히 쉬워요. 클릭하시고 데이터의 부분합이었잖아요, 그쵸? 부분합 들어가셔서 여기서 그냥 모두 제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부분합 깨끗이 지워져요. 정렬은 그대로 있을 거고요. 되셨나요? 자, 그럼 요 문제를 똑같이 풀어보자. 자, 정렬은 됐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부분합 들어갈게요. 부분합 들어서 그룹할 항목은 학과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출석과 평소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용할 함수는 평균, 뭐의 평균? 출석과 평소, 총점 체크 해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계산 잘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부분합 들어서 이제는 뭐 해주셔야 돼요? 총점의 최대값이니까는 최대값 주고 뭐의 최대값? 총점의 최대값. 근데 두 번째부터 반드시 뭐라고요? 새로운 값을 대체한 체크 해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총점의 최대값이 이렇게 계산되는 거 보이죠? 그쵸? 이제 마지막으로 책에 보면 책을 이렇게 결과 있죠? 결과가 나왔으면은 볼게요.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이미지가 나오면은 얘랑 똑같은지 확인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16, 16.5, 17점이 똑같죠? 그쵸? 다만 여기서 이렇게 이미지가 나와 있는데 보세요. 학과 데이터가 이게 이렇게 충분히 넓혀져 있는 거 보이세요? 그쵸? 이렇게 잘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책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됐죠? 부분합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얘는 자, 이렇게 해서 이 표에서 학과별 합계 최소값을 계산한 후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되는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학과별 합계니까 이렇게 경영정보 유아교보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렬은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이 먼저 이게 정렬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학과별 합계의 최소값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은 최소값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합계에 가서 이렇게 보이죠. 그쵸? 이거 얘기하는 거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기본 인성 교육은 이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평균이 여기에 이렇게 계산되고 있는 이런 구조죠. 됐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정렬이 먼저예요. 부분합은 반드시 정렬이 먼저 돼야 됩니다. 자, 부분합 2에서 정렬도 진행을 할게요. 클릭하시고 데이터에 정렬 들어가겠습니다. 정렬 들어가셔서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렬 기준이 뭡니까?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이렇게 주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경영정보, 유아교육, 정보통신이라고 이렇게 정렬이 되겠죠. 자, 이제 부분합은 클릭하시고 데이터에 부분합 들어가시면 되겠죠. 부분합 들어갔어요. 이제 여기 그룹 8 기준 학과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학과별 합계의 최소값이니까는 사용한 함수를 최소로 주고 뭐의 최소값? 합계의 최소값이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합계의 최소값이 책처럼 235가 잘 보이죠. 그쵸? 됐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기본 인성 교육의 평균이래요. 다시 부분합 들어갈게요. 다시 부분합 들어가셔서 여기서 평균인데 뭐의 평균? 기본 인성 교육의 평균 이렇게 돼 있죠. 그쵸? 확인 누르시면은 안 되죠. 왜? 반드시 새로운 가구 대칭 체크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계산이 잘 돼요. 근데 책을 다시 한번 꼼꼼히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자 보세요. 최소값과 평균은 이렇게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했고 평균은 소수점 자리 한 자리로 이렇게 처리를 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평균 데이터 볼게요. 기본의 평균 데이터는 이렇게 한 자리로 이렇게 처리되고 있는 거 보이죠? 그쵸? 됐죠? 한번 진행해 볼게요. 기본만 이렇게 평균을 다 잡아서 사실 요거는 소수점이 한 자리에 뭐가 됐든 상관이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홈에서 여기가 소수점 이하를 설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에요. 느리고 줄이면. 그럼 요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소수점이 한 자리로 버튼 클릭 몇 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또는 뭐 물론 범위 잡고 셀 서식에서 이렇게 0.0으로 이렇게 주셔도 상관없어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 할게요. 그 뒤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부분합의 결과에 파란색 표스터를 보통 이 서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요거 하기 전에 잠깐 볼게요. 우리 아까 이거 만약에 부분합이 잘못되면은 클릭하시고 데이터에 부분합 들어가서 이렇게 지우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자, 파란색 표스터를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범위를 먼저 다 잡아야 돼요. 이렇게 범위를 수동으로 잡아야 돼요. 수동으로 잡아야 됩니다. 범위 잡으신 다음에 홈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표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서식.
이거 눌러보시면 여기 뭐가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 파란색 표스텔 보통 2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보통 2가 어디냐면은 표 서식 눌렀을 때 중간에 있는 두 번째 있는 거 있죠. 요게 파란색 표스텔 보통 2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표 서식이 뜨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책이랑 똑같이 잘 나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표를 한번 주고 나잖아요. 그럼 클릭하시고 나면은 여기 데이터의 부분합을 늘렸더니 부분합이 안 늘려지는 거 보이세요?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자, 다른데 클릭했을 때는 여기 도움말까지밖에 없죠. 위에 메뉴에. 근데 요 표로 만든 곳을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위에 테이블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새로 생기거든요. 우리가 엑셀에서는 특정 범위를 지칭한 엑셀표라는 그런 새로운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 개념은 사실 우리 시험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이 표 서식을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그 해당 데이터를 엑셀표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엑셀표로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지금처럼 부분합을 수정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엑셀표가 나왔으면 그 표 서식이 나왔으면 하기 전에 주어진 문제를 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13짜리니까 그냥 날리긴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이럴 때 그 표라는 걸 다시 해제시켜 버리면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일단 요거를 해제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파란색과 이렇게 알록달록한 줄무늬 행이 나온 거는 안 없어지거든요. 따라서 얘를 먼저 없애셔야 됩니다. 자, 클릭하시고 위에 테이블 디자인에 들어가 보시면은 표 스타일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얘를 제일 첫 번째는 없음으로 이렇게 해서 서식을 다 싹 깨끗이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테이블 디자인에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범위로 변화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범위로 변환 누르면은 표를 정상 범위로 바꾸겠냐 물어봅니다. 얘 누르면 이제 다시 데이터의 부분합에 들어서 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 스타일에서 없음 두시고 테이블 디자인의 범위로 변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요 아까 표 서식 다시 주면서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이 표 서식을 줄 때 반드시 어떻게 했니? 이렇게 범위를 지정한 후 얘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클릭하시고 범위 지정 안 했죠. 클릭하시고 홈에 표 서식 이렇게 주잖아요. 표 서식 주고 두 번째 거 주고 확인 누르면은 확인 아직 안 누를게요. 이렇게 눌러버리면 어디까지 되냐면 지금 이 상태 마지막 거 한행은 범위 설정 안 되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를 줄 때는 범위를 반드시 수동으로 이렇게 잡고 주시는 거예요. 잡고 표 서식의 중간에 있는 거죠. 중간에 있는 거. 표 스타일 보통 2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거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잘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정렬이 먼저잖아요. 그러면은 클릭하시고 데이터에 정렬 들어가시면 되겠죠. 정렬 들어가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렬은 구분을 기준 오름차순, 정렬 기준은 구분을 좀 오름차순.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같은 구분이라면 기준 추가, 수강료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수강료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이렇게 달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확인 주시면은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구분별로 수강료의 평균을 먼저 계산할게요. 클릭하시고 어떻게 데이터의 부분합에서 그룹화 항목은 구분이겠죠. 그쵸? 뭐 평균을 계산할 건데 뭐의 평균? 수강료의 평균, 수강료 체크하고 확인만 누르면 이렇게 평균 계산 잘 해주겠죠. 자, 이제 다시 부분합 들어가서 여기서 평균을 계산하고 모집 인원의 합계예요. 구분은 그대로 둘 거고 합계인데 뭐의 합계? 모집 인원의 합계. 다만 두 번째부터는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칭 체크 해제해 주셔야 되겠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약을 합계 형태로 표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 이런 요약이죠. 요약을 합계로 바꿔달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게
뭐 특별히 부분합에서 얘를 합계로 표현하는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우리 홈에 보시면은 끝에 찾기 및 선택에 바꾸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바꾸기. 그럼 여기다가 뭐 해주면 돼요? 찾을 내용은 뭐? 요약을. 어떻게 바꿀 내용은 합계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 맞죠? 요약을 합계로. 되셨나요? 이렇게 해주시고, 모두 바꾸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요약이 합계로 바뀌는 거 보이십니까? 요거 해달라는 소리예요. 쉽죠, 그쵸? 자, 부분합은 뭐 요 정도 하시면 되는데, 우리 필기 내용 좀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 부분합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요거를 데이터를 일정 기준으로 정렬해서, 이렇게 정렬이겠죠, 그죠? 정렬하여 통계를 처리한다. 맞죠? 그쵸? 그리고 반드시 부분합을 수행하려면 여기 첫 번째 이거는 뭐 해야 돼요? 머리글 제목이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쵸? 안 그러면 부분합이 안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룹 항목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 되는데 요새 뭐라고 자꾸 나오냐면은 다음 중 부분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볼 때 그룹할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렬만 돼 있으면 돼요. 그게 오름차순, 내림차순, 사용자 시장은 상관없죠. 정렬만 돼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뭐라고 나오냐면 부분합을 수행하면 정렬이 이루어진다. 맞아, 틀려요? 아니죠. 부분합을 수행하기 전에 정렬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부분합을 수행했다고 해서 정렬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되셨나요? 그리고 여기 부분합에서 보세요. 데이터에 부분합 들어가셔서 여기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뭐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럼 다음 중 부분합에서 사용할 수 없는 함수는 이렇게 물어보거나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외운다고 말이 안 되죠. 그쵸? 물론 외우시면 좋긴 합니다. 근데 보세요. 어떻게 좀 이해하시면 좋냐면 여러분 부분합이라는 게 잘 생각해 보면은 해당 데이터를 이렇게 그룹화 시켜서 거기서 일단 합계나 평균 이런 걸 구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룹화를 가지고 순위를 구한다는 게 말이 돼요? 여기에다 순위를 구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쵸? 순위를 뭘로 구할 거예요? 되셨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이해되시죠? 따라서 순위하고 비슷한 순위나 중간값 몇 퍼센트라는 백분위 얘는 그 함수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순위나 중간값도 가운데 있는 값이라고 하는 의미니까는 백분위 이런 거는 그 함수 목록이 없다는 거 같이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 요 표현이 가끔 나오는데, 자, 보세요. 한 번에 여러 개의 함수가 적용 불가능한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수강료의 평균과 합계를 구했잖아요. 그쵸? 근데 합계와 평균을 한 번에 못 구한다는 소리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중첩 부분합이라고 하는데 중첩 부분합을 줄 때는 반드시 두 번째부터 새로운 거하고 대칭 체크 해제해 줘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중첩 부분합을 한 번에 못 구하기 때문에 부분합만큼 그 함수만큼 부분합을 매번 다시 실행시켜 줘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소리죠. 근데 이게 이제 막 엑셀에 자동화가 막 다 돼 있으니까는 함수가 그만큼 다시 실행해 줘도 이게 막 틀린 말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다시 실행시켜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작년 25년도, 26년도에 가끔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거 부분합을 지웠다 다시 하나만 해볼게요. 자, 부분합에서 이렇게 모두 제거한 다음에, 여기 구분을 기준으로 수강료의 평균 구하는 거 잠깐 해볼게요. 부분합 누르고 평균 구할 건데, 뭐의 평균? 수강료의 평균 구할게요. 자, 여기서 중간에 있는 그룹 사이 페이지 나누기라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뭔지 좀 볼게요. 이게 만약에 이걸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가 나타나요. 근데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아까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얘를 파일에 인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룹별로 이렇게 페이지가 할당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룹 사이 페이지 나누는 게 뭐냐면 그 그룹별로 페이지가 새로 할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작년, 재작년 이렇게 올해까지 해서 종종 그룹 부분합 문제에 출제되고 있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합 필기 내용에서 따로 공부해야 될 것도 많지만 기본은 실기가 먼저예요.
이렇게 실기 내용을 바탕으로 필기를 공부하시면 조금은 더 수월하실 겁니다. 됐죠? 우리 이제 데이터 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표는 우리 교재 몇 페이지죠? 데이터 표는 우리 교재 1-139페이지, 1-139페이지 놓고 진행을 할게요. 자, 볼게요. 문제를 보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죠. 5월 영업이익표, 이 표 말하는 거네요. 그쵸? 이 표에서 판매가 P2, B3 생산원가 5, 그리고 임대료, 인건비, 뭐 예를 들어 매출 총액 빼고 다 말하는 거네요. 그쵸?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B8 영업이익을 계산한 거래요. 됐죠? 이 상태에서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하여 판매가와 판매량이 변하면 이 값이 어떻게 변할지를 표 형태로 보여줘. 이게 데이터 표예요. 가상 분석을 해주는 거죠, 일종의. 자, 그럼 봤더니 영업이익을 봤더니 뭐지? 자, B4를 그러니까 B4가 뭐냐면 위에 두 개 곱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볼게요. B4에 있는 거는 판매가하고 판매량을 곱한 거에는 총 매출이에요. 여기 생산 원가, 임대료, 인건비는 왜 비용이잖아요. 그쵸? 결국 얘는 뭐냐면 매출 총액, 매출에서 비용 빼서 영업이익 계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이때 위에 있는 판매량과 판매가가 바뀌면은 매출이 바뀔 거고 영업이익도 바뀌겠죠. 그쵸? 이제 그걸 계산해 달라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자, 책인데 일단 먼저 할게요. 책인데 그대로. 책에 보시면은 B8셀을 클릭하고 요 부분을 드래그해서 수식 자체를 드래그해서 복사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수식 자체를 복사를 해서 B14가 어디냐면은 이렇게 변수가 두 개 있잖아요. 그쵸? 두 개가 만나는 여기에 이렇게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수식을 갖고 와달라는 소리입니다. 되셨나요?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해서 얘를 이렇게 범위를 잡고 컨트롤 C, 그리고 다시 ESC 눌러서 여기 와서 컨트롤 V 이렇게 해달라는 소리예요. 되셨나요? 그럼 여기에 얘랑 똑같은 수식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실수하시는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B8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C 복사 눌렀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컨트롤 V 누르면은 값 이상해지죠? 방금하고 뭐가 차이가 있나요? 자, 얘를 클릭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범위를 잡아요. 수식의 범위를 잡아요. 그럼 이거는 요 는 비사 빼기 썸 BO 비치란 수식 자체가 복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ESC 눌러서 편집 모드를 나온 다음에 여기 와서 다시 컨트롤 V 누르면 그 수식이 텍스트 그대로 들어오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실수로 그냥 B8 영업이익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면은 자, 위에 참조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위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같이 내려온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쵸? 요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복사해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도 편해요. 여기 만나는 수식이 있는데 있죠? 여기에다가 는 다음에 수식사를 그냥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하면 엑셀이 인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훨씬 편하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 범위 이렇게 잡아요. 자,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수식과 변수가 같이 포함되게 잡는다. 다시 한번 수식과 변수가 같이 포함되게 범위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범위를 잡고 이제 자, 조금만 축소시킬게요. 데이터에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데이터에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행입력셀과 열입력셀만 넣으라고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뭘 넣어줘야 되느냐? 자, 이것도 천천히 하죠. 현재 결과셀이 나올 곳에 판매량은 가로로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가로로 배치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행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행에 판매량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원본 데이터의 판매량이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마찬가지로 판매가는 1300, 요거는 열이잖아요. 그쵸? 열이니까는 열입력셀의 원본에서
판매가를 이렇게 열에다 이렇게 배치해 주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행에다가 B3, 열에다가 B2가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거죠. 행에다가 B3, 열에다가 B2. 되겠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되셨나요? 그럼 이렇게 알아서 예쁘게 계산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이거 하나만 좀 주목을 하죠. 제가 지금부터 데이터표를 지울 거예요. 데이터표는 클릭하시면 테이블 어쩌고저쩌고 돼 있잖아요. 표 전체를 이렇게 다 잡고 위에 변수 잡으시면 안 됩니다. 다 잡고 지우시면 끝이에요. 잘 지우십니다. 자, 이제 여기서 수식은 잘 가지고 왔어요. 수식과 변수를 범위를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데이터의 가상분석의 데이터표.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행과 열은 어떻게 판단하는 거였어요? 판매량이 가로로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쵸? 가로로 배치되니까 얘는 행일 거고, 그러면은 원본 데이터의 판매량이 B3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요. 마찬가지 원리로 판매가가 세로로 배치되어 있잖아요. 얘는 열이죠. 그쵸? 얘가 열일 거고, 그러면 원본 데이터의 판매가가 이렇게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되셨나요? 그러면 행에다가 판매량, 열에다가 판매가 딱 세팅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확인 누르시면 계산 잘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상분석의 데이터 표에서 만약에 요 그림을 딱 주어졌을 때 각각 행 입력셀과 열 입력셀에 들어갈 셀의 주소로 알맞은 것은 1, 2, 3, 4 나온다고요. 짝이 제대로 찾는지. 요 그림 보고 아 이게 행이니까는 위치값 어떤 거 B 행에다가 B3 들어가면 되고 열에다가 B 들어가면 되는구나.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거 그림 보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제가 조금 전에 요거 데이터 표 지울 때 이렇게 범위 자꾸 지웠잖아요. 그쵸? 자, 지울게요. 근데 이번에는 지울 때 다 안 지우고 이만큼만 범위를 잡고 지울 거예요. 되셨나요? 마지막 두 개는 필요 없어서 지우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데이터표의 일부만 변경이 안 된대요. 즉 데이터표는 전체 지운 건 오케이, 일부 수정 편집 불가. 그러니까 전체를 한 번에 지운 건 되는데 일부만 수정 편집은 불가능한 게 데이터표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데이터표는 자 볼게요. 제가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를 진행을 하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보죠. 두 번째는 이제 문제를 보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일단 여기 보면은 이렇게 수익금이 위쪽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수식을 어디다가 두 변수가 만나는 여기에 갖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는에서 이렇게 그냥 수식 갖고 왔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범위를 잡을 때 어떻게 잡으라고 했냐면은 수식과 변수를 포함해서 수식과 변수가 포함되게끔 다 잡는 겁니다. 되셨나? 이렇게 잡고 잡을게요.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뭐 데이터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데이터표 들어가셔서 이제 여기서 가로로 있는 게 수익률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수익률 어딨어요? C4에 있는 게 수익률이죠. 즉 행이 뭐예요? C4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투자기간이라고 1, 2, 3, 4, 5 있잖아요. 이 열이잖아요. 투자기간 C3에 있잖아요. 즉 열에 뭐가 와야 돼? C3이 이렇게 오면 되는 거 맞죠? 그쵸? 확인 누르면 끝이 이게 다예요. 이거 왜 쉽단지 아시겠죠? 그쵸? 문제만 잘 읽으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 3번 좀 볼게요. 3번. 3번 부분합 데이터표 3번 보시면은 자 형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아마 상환 금액이 위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됐다 이 소리일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는 이렇게 세로로 쌓여진 이자율만 있지 우리 앞에서 봤던 가로 데이터가 없죠.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앞에서부터 풀었던 문제는 이렇게 투자 기간과 수익률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세 번째 문제는 얘만 있지 가로가 없잖아요.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요 상환 금액 요 수식을 우리 여기에 결과값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보셨나요? 그럼 그 결과값이 나올 위쪽에다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수식과 변수라고 하면 이자율이잖아요. 그쵸?
그럼 수식과 변수가 같이 선택되도록 범위를 잡는다고 하는 거는 F5부터 G12까지 이렇게 잡는 거겠죠. 됐죠? 이렇게 범위를 잡고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 들어가셔서 이제 행은 가로로 되어 있는 건데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비워두고 열만 이사율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열에다 뭐 이사율 주시고 행은 이렇게 비워두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렇게 비워두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계산 잘해줍니다. 끝. 자, 이제 다시 볼게요. 자, 여기다가 잘 계산해줬죠,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데이터 표는 일단 시험 문제 정의로 나오는 표는 뭐냐면은 특정 값의 변화에 따른 변화 과정을 표 형태로 분석해 준 도가 우리 필기에서 물어보는 데이터 표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당연히 수식으로 안 됐으면 계산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계산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고, 실시간 갱신이 되고 일부화성 불가능했었죠. 자, 실시간 갱신하는 게 뭐냐면 여기 저렇게 상환 금액이 있어요. 그쵸? 근데 상환 기간이 5년이 아니라 50년이라고 이렇게 바꿔버리면 엔터 치시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바뀐다고요. 그 값이. 되셨나요? 원래는 이렇게 36883 어쩌고저쩌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50년으로 바꾸면 그 숫자가 이렇게 바뀐다고요. 실시간으로. 근데 특정 부분만 지우는 거 이게 안 된다고요. 한 번에 지우면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변수는 한 개만 있어도 가능. 즉 변수가 무슨 얘기냐면 변수는 데이터 표는 변수가 한 개 또는 두 개 이렇게만 가능한 거죠. 뭐 세 개, 네 개 안 되는 거 이해되세요? 데이터 표의 변수는 한 개는 두 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좀 기억을 해주실게요. 끝. 자, 그럼 우리 이제 이어서 뭐 할 거냐면은 여기 이렇게 목표값 찾기로 했죠. 목표값 찾기.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 목표값 찾기는 사실 잘 안 나요. 왜냐면 워낙에 쉬워서. 워낙에 쉬워서 잘 안 나오거든요. 이거 문제만 좀 먼저 볼게요. 자, 목표값 찾기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를 좀 천천히 읽어볼게요.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고객별 만기 접근 표 여기 적었죠. 여기에서 권역수가 어디냐면은 이 데이터 권역수 데이터잖아요. 그쵸? 권역수의 만기 지급액 28 요게 어떻게 현재는 747만 원, 744만 7천 원이잖아요. 요게 800만 원이 되려면,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800만 원이 되려면 납입 기간 D8이죠, D8. 이거, D8,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그쵸? 요게 어떻게 돼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뭐,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봤더니, 얘는 앞에 얘네들을 갖고 계산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이게 만약에 뭐 1개월로 바뀌면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요게 800만 원이 되려면 이게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냐 물어보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한번 해볼게요. 결과셀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결과셀, 수식셀을 클릭하시고 데이터에 가짜로 분석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상 분석에 어떤 거 목표값 찾기로 그대로 있죠, 그쵸? 저렇게 들어가 볼게요. 목표값 찾기 들어가셔서 여기 수식셀은 이 8셀을 맞겠죠, 그쵸?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800만 원. 찾는 값에 800만 원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때 뭘 바꿔야 돼요? 옆에 있는 납입 기간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값을 바꿀 셀은 D8이 되겠죠. 되셨나요? 끝 이게 다요. 됐죠? 다만 목표값 찾기에서 얘는 당연히 수식으로 써야 되는 거 고민 안 하셔야 될 건데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목표값 찾기에서 요거 찾는 값이죠. 찾는 값. 여기에는 사용자가 직접 숫자로 숫자만 값을 입력해 줘야 해요. 즉 여기에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셀의 주소, 셀 주소라든지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되고 변수, 좀 특수한 변수 같은 거 이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오로지 직접 숫자로 입력을 해줘야지 나머지는 불가능한 거예요. 되셨나요? 그렇죠?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은 필기든 실기든 크게 무리 없이 하실 거예요. 다만 여러분 지금 우리 목표값 잡기 처음 하잖아요. 처음 하는데도 그렇게 안 어렵죠,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 조금만 연습하시면 이거 정말 쉽거든요. 시험에서 목표값 잡기 나오면은 뭐
매번 그런 건 아닌데 높은 확률로 계산 작업이 굉장히 난이도가 있게 나오는 회차일 가능성이 커요. 그냥 계산 작업이나 아니면은 앞에 데이터 입력에 시간을 많이 쓰게 해놓고서 뒤에서 이렇게 목표값 찾기 갖고 장난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실기 문제 풀 때 늘 말씀드린, 사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엑셀 강사가, 모든 컴마 강사가 말씀드리는 건데, 1번에 데이터 입력이라고 있어요, 실기에. 근데 그거는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뒤쪽에 이렇게 쉬운 거를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앞에서 시간 다 보내고.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건 나중에 시험 실제로 보실 때 다시 한번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표값 찾기 2라고 되어 있는 거죠. 목표값 찾기 2라고 되어 있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목표값 찾기 2 있죠? 요거 그냥 어떤 항목도 안 하고 여러분 무조건 풀어보라고 할게요. 그래도 푸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지점별 표에서 서초점의 판매, 냉장고 판매 총액이니까는 여기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지금 9,600만 원인데 이게 1억이 되려면 판매량이 어떻게 되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목표값 찾기는 결과 데이터를 잡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쵸? 요거 잡고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 들어가셔서 수식셀은 20일 거고요. 수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얘는 이게 뭐가 돼야 돼요? 1억 100 000 000 뭘 바꿔줘야 돼요? 판매량 D10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확인 끝. 이게 다예요. 그쵸? 그리고 3번 이거는 넘어갈게요. 다 똑같은 얘기니까는 이건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푸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우리 시나리오부터는 얘기가 살짝 달라져요. 시나리오. 자, 시나리오는 자 볼게요. 시나리오는 좀 천천히 볼게요. 시나리오하고 피벗 테이블은 천천히 보셔야 됩니다. 일단 문제를 저랑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세율이면은 여기 B18이면 여기 12%는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가 뭐죠? 여기 보시면은 세율이 15%, 세율이 9%라고 이렇게 문제 제시되고 있죠. 그쵸? 이렇게 변동을 할 때 월별 세금액의 G7, G10이 어디야? G7이면 여기고 G10이면은 여기고 G16이면은 여기 말하는 거죠. 그쵸? 즉 이게 변동이 될 때 얘네들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그게 궁금한 게 시나리오라고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자, 요 이름 정의부터 해볼게요. 이름 정의부터 뭐라고 됐냐면은 셀 이름 정의는 B18셀은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세율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세율이라고 적을게요. 엔터 치시면 이렇게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잘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G7셀은 소개 1월 여기다가 소개 1월이라고 적을게요. 소개 1월 그 다음에 G12셀은 소개 2월 G12셀은 소개 2월 그리고 G16셀은 소개 3월인데 여러분 요거는 안 할게요. 요거는 안 할게요. 근데 지금 봤더니 제가 못하냈죠. 손계라고 됐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요거 이름 정의 지우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수식에 이름 관리자 지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름 관리자에서 이렇게 얘를 사실 이거 편집해서 바꿔도 돼요. 편집해서 이렇게 얘를 소개라고 바꿔도 됩니다. 바꿔도 됩니다. 지우고 다시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바꿨어요. 그래서 소개 이렇게까지 잘 됐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마지막에 G16셀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이거는 제가 소개 3월이라고 이름 정의 안 할게요. 이거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변동하는 데이터 얘와 그리고 결과 데이터 얘네들은 이름 정의를 했는데 요 G16은 이름 정의를 안 했어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시나리오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천천히 진행을 해볼게요. 시나리오는 변동셀을 잡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즉 B18셀을 잡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잡고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제 여기서 추가 버튼 눌러서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를 각각 작성해 주셔야 돼요. 자, 추가 버튼 누를게요. 추가 버튼 누르면은 시나리오 1을 뭐라고 됐어요? 세율 인상이라고 돼 있죠. 세율 인상이라고 그냥 직접 적어주시면 됩니다. 세율 인상. 됐죠? 확인 주신 다음에 요 세율이 현재 12%인데 15%로 자 0.12가 12%잖아. 15%는 어떻게 0.15로 주시면 되겠죠. 0.15로 확인. 자 다시 추가 버튼 눌러서 이번에는 세율이나 세율 인하 주시면 되겠죠. 세율 인하 주셔서 여기서 어떻게 0.12를 0.09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 맞죠? 되셨나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세율 인상과 세율 인하가 둘 다 잘 만들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여기서 요약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 요약 누르시면 돼요. 요약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결과셀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과셀에서 이 세 개의 데이터를 각각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요거 천천히 해볼게요. 자, 먼저 싹 다 지우고 여기 이렇게 문제 사실 있죠. G7 클릭을 하고 그리고 요 G12를 클릭할 때 키보드에서 컨트롤 그렇죠. 컨트롤 클릭 이렇게 떨어진 거 잡아달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G16까지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G7, 12, 16이 잘 나타날 겁니다. 쉼표로 구분해서 그죠. 이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와요. 이게 다예요. 자, 근데,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요런 형태로 시나리오의 결과 그림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다음 중 주어진 시나리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라고 했을 때, 현재 지금 주어진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1개 만들었어요? 2개 만들었어요? 3개 만들었어요? 2개죠. 앞에 있는 현재 값은 시나리오 아니잖아. 이해되세요? 현재 값은 시나리오 아니에요. 시나리오 2개만 있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우리 아까 이름 정했었죠? 이름 정했는데 결과를 봤더니 이름 정의한 세율, 소개 1월, 소개 2월은 정의된 이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쵸? 근데 G16 우리 아까 이름 정의 안 했잖아요.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 해당 셀의 주소가 어떤 형태? 절대 참조 형태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쵸? 다시 한번 시나리오 작성 시 이름을 정의하면은 해당 셀은 정의된 이름이 나타나지만은 이름을 정의 안 한 곳은 뭐라고요? 해당 셀의 주소가 절대 참조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아까 데이터 표나 여기서는 이렇게 원 데이터를 바꾸면 그게 실시간으로 바뀌었죠. 그쵸? 근데 시나리오는 한번 만들잖아요. 이걸로 끝. 끝이에요. 더 이상 안 바뀌어요. 얘는 그냥 그 원본 데이터랑 서로 떨어졌다고 끊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는 자 봅시다. 다시 시나리오 들어가 볼게요.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데이터의 가상무적에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시면 우리 조금 전에 만들었던 세율 인상과 세율 인하가 보이죠. 그렇죠? 즉 시나리오는 한번 만들고 나면 해당 파일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걸 놓고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보고 있냐면은 다음 시나리오는 저장된 데이터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저장됐잖아. 근데 시나리오는 별도의 파일로 저장되는 데이터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럼 그런 거에 틀리시면 안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살짝 좀 이상한 게 있는데 저 요약 있잖아요. 실기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나와요. 실기에서 이렇게만 나오는데 필기에서 뭐를 물어보냐면은 뒤쪽에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근데 시나리오의 결과를 피벗 테이블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제가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저장된 것만 그대로 쓸게요. 요약 버튼 눌러서 여기서 시나리오 요약 말고 아래 피벗 테이블 보고서라고 돼 있죠. 그쵸? 피벗 테이블 보고서 누르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피벗 테이블 형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결과를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다시 만들어 볼게요. 시나리오 1 누르고 시나리오 데이터 가상무적에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셔서 요약 버튼 눌러서 이번에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였죠. 요약 보고서 우리 처음 만들었던 거 이거를 만들 건데 결과셀을 다 생략해 버릴게요. 이걸 지워버릴게요. 사실 시나리오 만드는데 결과셀을 지우면 무슨 의미가 있긴 하죠. 그렇죠? 결과셀 지우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세율 인상과 세율 인하만 나오고
아까 여기 만들었던, 자, 어디 갔니? 자, 이렇게 아래 얘네들 있죠. 얘네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되셨나요? 이렇게 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시나리오에서 다시 똑같이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에서 이번에는 요약 버튼을 해서 이걸 지우는데 얘를 피벗 테이블만 잡고 지워볼게요. 피벗 테이블만. 확인 누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려면 결과수를 지정을 해야 된대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시나리오에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 때 결과수를 생략돼야 안 돼요. 되죠, 그쵸? 우리 요약 보고서 할 때 우리 아까 시나리오 요약 버튼 누르면 여기 요약 보고서 이거 할 때 지워도 만들어 줬잖아요, 그쵸? 근데 피벗 테이블은 결과수를 생략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쵸?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결과수 필수,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결과셀이 생략 가능합니다. 되셨나요? 실계는 안 나오고 필기에 가끔 나오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시나리오 2도 해야 되는데 요거는 또 좀 복잡하니까는 우선 시나리오는 아무래도 앞에보다는 좀 복잡해요. 조금만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나리오 2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나리오 2 보시면은 시나리오는 제일 먼저 이름 정의가 무조건 먼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 정의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셀은 판매 금액 합계라고 있으니까 20셀을 여기다가 이렇게 20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판매 금액 합계니까 그대로 판매 금액 합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엔터. 자, 그리고 F10셀이가 옆에 있는 거겠죠? 여기다가 이익 금액 합계 그대로 주면 되겠죠? 이익 금액 합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13은 어디예요? 여기 말하는 거죠. A13. 여기다 뭐라고? 마진율이죠. 마진율. 그리고 B13은 할인율로 이름 정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시나리오 문제 나오시면은 문제 읽기 전에 이름 정의부터 하셔도 돼요. 이거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동일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를 파악을 할게요. 문제 파악할 때 뭘 파악하셔야 되냐면 시나리오는 변동셀과 변동셀과 결과셀을 파악을 문제를 읽으면서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마진율과 할인율 셀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즉, 요 두 개 있죠? 요거 두 개. 요게 뭐라고요? 변동하니까 이게 변동 데이터인 거잖아요. 그죠? 그때 판매 금액의 합계와 이익 금액 합계 20과 F10이잖아요. 그쵸? 자, 그게 뭐예요? 이게 결과 데이터잖아요. 결과셀이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쵸? 이 상태에서 시나리오는 변동하고 결과 중에서 뭘 잡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변동 데이터 잡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두 개 파악이 됐으면 이렇게 변동 데이터 잡고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 추가 버튼 눌러서 추가 버튼 누른 다음에 각각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쵸? 자, 추가 버튼 누를게요. 추가 버튼도 시나리오 1의 이름은 이익 증가. 여기다가 이익 증가. 이익 증가. 확인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마진율 45%가 0.45, 0.45 주시고, 할인율 3%가 0.03이라고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즉, 이렇게 똑같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다시 추가 버튼에서 이익 감소라 줄게. 이익 감소, 이익 감소, 확인. 그리고 책에서는, 책 잠깐 볼게요. 뒤쪽에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얘를 이렇게 퍼센트로 입력이 된다고 돼 있죠. 그쵸? 됐죠? 그럼 우리도 퍼센트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25%, 8%라고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되셨나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누르셔야 돼요? 요약.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실 게 요약 버튼 누르고 나면은 우리 아까 결과를 파악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결과를 내가 파악한 거랑 틀리죠? 반드시 결과세를
이렇게 따로 잡아 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동사의 결과세를 따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과 F10을 범위를 잡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잘 만들어집니다. 시나리오는 사실 여기에 값 잘 바뀌었고 요 값이 이렇게 바뀌는 거 있잖아요. 요것만 잘 확인하시면 틀릴 일은 크게 없어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제 시나리오 3 볼게요. 시나리오 3은 요 앞에는 사실 여러분 그냥 똑같이 잘 읽고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시나리오 요약 시트 있죠. 시나리오 요약 시트 결과 시트잖아요. 그쵸? 근데 얘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시나리오 3 시트에 바로 뒤에 위치시키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즉 앞에는 보시면 시나리오 만들고 시나리오 이 앞에 요약 시트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얘는 뭐냐면 시나리오 뒤에 만들게 해달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뒤에 따로 만드는 방법 없어요. 만들고 난 다음에 그냥 시트 위치 이동 시켜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들 제가 요거 사실 시나리오는 문제 파악도 되게 어렵거든요. 쉽지 않아요. 요거를 뭐 1, 2분 하기는 무리예요. 여러분 요거 제가 지금 한 4분 정도 드릴게요.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4분 정도. 제가 어떠한 언급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이 최대한 뒤에 정답 안 보시고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이름 정의부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 정의 여기 첫 번째 삼각형 보이잖아요. 자, 첫 번째 삼각형 보고 이름 정의 한번 해볼게요. A14셀은 이거 좀만 줄일게요. 여러분 교재 있으니까 이거 좀 줄여도 되죠, 그쵸? 있으니까 좀 줄일게요. A14셀이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다가는 과목당 수강료에다가 과목당 수강료. 그리고 B14셀은 강사료, B14셀은 강사료. 그 다음에 H10셀 어디죠? H10셀은 이익합계. 이익합계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볼게요. 과목당 수강료와 강사료가 다음까지 변동하는 경우, 즉, 요 데이터, 요 두 개의 데이터 뭐라고요? 변동 데이터인 거죠. 변동하는 경우 이익합계가 어떻게 바뀔지 알려달라고요. 요게 뭐예요? 결과 데이터인 거죠. 그러면은 시나리오는 변동 데이터 잡는 거예요? 결과 데이터 잡는 거예요? 변동 데이터 잡고 시작하시는 거죠. 그쵸? 자, 변동 데이터 잡고 데이터 가상무작의 시나리오 관리자. 이제 추가 버튼 눌러서 각각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를 작성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추가 버튼 눌러서 시나리오 1부터 줄게요. 시나리오 1의 이름은 10% 인상, 10% 인상. 됐죠? 확인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웃긴데 각각 10% 인상된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사실 이렇게 잘 안 내요. 이게 뭐냐면 10% 인상이니까 여기 끝에다가 사 하나 더 붙여주면 되는 거 맞죠? 그쵸? 10% 인상이니까 9 하나 이렇게 붙여주면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어렵진 않은데 보통 이렇게 안 되거나 계산식을 결과값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 보고 계산하고 잘 안 내요. 이렇게 줬어요. 확인. 그리고 추가 버튼 눌러서 이번에는 20% 인상 이렇게 주면은 확인 눌러서 20% 인상 줘야 되는데 여기 얘는 쉬워요. 8,000원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되셨나요? 자, 그리고 사실 뭐 이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요약 버튼 눌러서 뭐만 바꿔주면 돼요? 결과서 어차피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고 하나 확인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끝. 다만 시나리오 3 뒤에 위치라서 그냥 잡고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다만 여기 보시면 얘는 결과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정답하고 일치해야 된다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치를 이동을 안 하면 열심히 다 해놓고서 시나리오 몇 점이라고요? 10점이라고 했어요. 시나리오 10점이 그냥 날아가는 그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하라고 보통 잘 안 나와요. 시나리오는 좀 명확하게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읽으면 시나리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시나리오가 좀 낯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 할게요. 피벗 테이블. 자, 사실 피벗 테이블 볼게요. 피벗 테이블은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기는 얘는 시험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현업을 위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써요. 피벗 테이블은.
정말 많이 쓰이는데, 자, 보세요. 피벗 테이블 뭐냐면은, 원래 되게 많은 양의 자료를 아주 쉽게 뭐 계산해주는 이런 데이터 분석 도구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문제 무시하고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Shift F11을 눌러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할게요. 복사 붙이기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거를 그냥 여기서 분석해 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회사의 어떤 영업 사원별 기본급, 야근수당, 성과급 데이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직급별 기본급은 어떻게 돼? 기본급이 합계 같은 거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럼 엑셀한테 얘를 분석해달라고 먼저 넘겨줘야 되죠.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범위를 이렇게 잡아요. 범위를 잡고 삽입의 피벗 테이블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그럼 여긴 뭘 요구하고 있냐면, 자 보세요.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을 하래요. 근데 우리가 범위를 잡고 넘겨줬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럼 그 분석을 했으면은 그 결과를 어디다 보여줄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새 워크시트, 기존 워크시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는 기존 워크시트 옆에다가 할게요. 기존 워크시트 주시고 옆에다가 이렇게 주시고 확인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틀이 만들어집니다.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를 여기에 이렇게 배치해서 바로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까 직급별 기본급의 합계 같은 게 궁금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행에다가 직급을 배치하면 직급이 이렇게 고유값으로 싹 배팅이 돼요. 세팅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기본급을 값에다 딱 배치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뭐 안 해도 이렇게 합계 딱 구해줍니다. 되셨나요? 이게 다예요. 그럼 만약에 요 기본급이 보기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거를 이제 바꾸려면 사실 범위 잡고 홈에서 이렇게 쉼표 눌러도 되긴 돼요. 있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해서 놓고 봤더니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이제 여기다가 이런 게 궁금해요. 직급별로 분류하고 싶기도 한데 부서별 데이터를 다시 분류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부서 있죠, 부서. 부서를 이렇게 열에다 배치해 보자니 그럼 여기 이렇게 부서가 쫙 나오고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이렇게 격리부의 과장 합계는 이만큼인 거고 격리부의 대리 합계는 이만큼이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맞죠?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럼 직급에는 누가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 사람 이름을 직급 아래 배치를 하잖아요. 그럼 요 직급 아래 이렇게 세팅이 이렇게 잘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만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 요 앞에 있는 과장 앞에 있는 이런 더하기를 이렇게 체크해서 이렇게 줄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고 필요하면은 얘만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함수 하나도 안 쓰고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사실 뭐 과장의 총합계 이걸 다 구해서 이거 뭐 할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구했던 건데 그리고 격리부의 총합계를 구해서 뭐 할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필요 없이 요 값만 필요하다 그러면은 총합계를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디자인해 보시면 총합계나 부분합 이런 요소 있잖아요. 총합계 해제해버리면 이렇게 안 보여요. 그리고 지금 이 데이터는 우리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 컴마 2급에서 많이 나온 요소고 현재 이 데이터는 요 위에 직급이라는 그룹 아래 사람 이름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I열이라는 하나의 열에 이렇게 할당이 돼 있어요. 두 개의 그룹이. 근데 이거를 레이아웃이라는 걸 변경을 시키면은 그 각각의 열로 배치할 수 있거든요. 좀 더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자, 보세요. 디자인에 여기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그쵸? 여기에서 개유 형식이나 테이블 형식 이렇게 주시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룹별 데이터를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눌러서 얘를 이렇게 따로 볼 수도 있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 같은 것도 이렇게 바꿔주시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해내는 거, 이게 피벗 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필기 시험에서는 이제 요거를, 자, 이렇게 각 필드를 여기다가 필터 행 열에다 배치를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행렬값을 배치해서 새롭게 보이고 있잖아요. 이거를 대화형 테이블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대화형 테이블. 그러니까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자, 이런 걸 대화형 테이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부서명이지 이거를 이렇게 필터로 배치를 하잖아요. 필터로 배치하면은 이렇게 부서명이 필터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여쭤볼게요. 만약에 시험에서 이런 형태의 그림을 딱 줬어요. 우리한테 이런 형태의 그림을 줬어요. 그러면은 다음 중 주어진 피벗 테이블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을 때 이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는 어디예요? 시작 위치는 부서명은 필터 위치예요. 시작 위치는 어디예요? I3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조금 전에 기존 워크시트에 만들었잖아요. 똑같은 데이터를 새 워크시트에 만들어 볼게요. 새 워크시트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피벗 테이블을.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분석 관리 데이터를 먼저 범위를 잡고 어떻게 한다고요? 삽입에 피벗 테이블을 이렇게 준다고요. 줘서 분석 데이터는 잘 들어왔고 새 워크시트로 주고 확인 누를게요. 확인 누르면 그 위치가 어디로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A3에 만들어지는 거 보이세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뭐 부서별 기본급의 합계를 직급별로 필터를 주고 싶다 하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를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림을 주는 게 아니라 다음 중 피벗 테이블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을 물어볼 때 피벗 테이블 새 워크시트에 만들면은 그 시작 위치는 A3이 되고 A1에 필터가 온다고요. 그거를 사지선대로 말을 길게 풀어서 내면 굉장히 답을 곤란하게 나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시작 위치하고 필터 위치는 꼭 좀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되셨나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커마 리그 피벗 테이블은 문제 그렇게 안 어려워요. 왜냐면은 행렬값을 어떤 걸 하라고 다 알려줍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혹시나 커마 1급이나 다른 여타 엑셀 시험을 보시면 대부분 엑셀 시험에서는 피벗 테이블 결과만 보고 수험생들로 하여금 행렬값이 어떻게 배치할지를 판단하게끔 대부분 물어보는 게 대부분의 시험이에요. 커마 리그은 근데 행렬값을 이렇게 잘 알려주겠죠, 그렇죠? 자,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우리 피벗 테이블 이렇게 1 작업 주시고 교재는 여기를 놓고 진행을 할게요.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사원별 직급 변화표 요거죠. 이 표에서 부서명을 행으로 처리하고 값의 기본급, 야간, 수당, 성과급의 평균을 순서대로 계산해야 될래요. 그럼 피벗 테이블 되니까 이거 범위 잡고 삽입에 피벗 테이블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부터 들어가 볼게요. 범위를 이렇게 잡고 삽입에 피벗 테이블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고요. 들어갔죠? 그럼 여기서 분석 관리 데이터는 이미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뭐라고 됐냐면은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 그러니까 기존 시트의 엣지 3이니까는 위치 클릭하시고 엣지 3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 목록이 잘 나타납니다. 됐죠? 자, 이제 이거 지우고 여러분들 책을 보면서 이렇게 따로 할게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서 부서명을 행위가 부서명 행으로 이렇게 배치하면 되는 거잖아요. 책에 어떻게 하라고 다 알려준다고요. 그리고 부서명 행으로 처리하고 값에 뭐라고 돼 있냐면 기본급, 야근, 수당, 성과급이라고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요거 관찰을 좀 먼저 해볼게요. 기본급을 이렇게 배치하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기본급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계가 들어와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성과급을 볼게요. 야간수당 딱 배치해서 계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열에 지금 아무것도 없죠. 우리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는. 근데 야간수당을 넣는 순간 이렇게 열에 시그마 값이라는 게 자동으로 생기는 거 보이세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성과급도 가지고 올게, 성과급도 갖고 올게. 그럼 일단 이렇게 기본급, 야간수당, 성과급 3개의 값에 합계가 구해진 게 기본값이에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해줘야 되냐면 이 합계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평균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 맞죠? 그쵸?
되죠.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문제를 다시 보면, 자, 얘를 이렇게 평균으로 바꿔주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삼각형을 볼게요. 그럼 이렇게 값 영역 얘네들 합계 구해졌잖아요. 이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셀 서식 대화 상자의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기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평균 바꾸는 거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자, 그 목록에서 기본급 바꿔볼게요. 기본급 클릭을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뭐가 보냐면 값 필드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눌러보시면 이렇게 뭐가 떠요. 여기서 함수에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평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되셨나요? 평균을 바꾼 다음에 그 아래 표시 형식 있죠. 표시 형식. 이거 누르면 뭐가 나오면 이렇게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기로 했잖아요. 범주가 어디? 숫자 범주 옆에 천 단위 구분기호 확인, 확인. 이렇게 바꾸면 평균이 쉼표로 찍혀서 잘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이제 양수단과 성과금 합계를 평균을 바꾸고 천 단위 구분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필드 눌러 값필드 설정 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평균으로 바꾸고 표시 형식에서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기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죠. 확인, 확인. 역시 똑같이 필드 설정에서 표시 형식에서 평균을 바꾸고 표시 형식에서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기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죠. 확인, 확인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게 끝이에요. 자, 이제 다른 문제 또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그 외에 다른 얘기는 없죠. 근데 여기 있구나. 여기 피벗 테이블 스타일 연한파랑 보통 9라고 됐죠. 여러분 이거 그냥 글자만 잘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찾는지 볼게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클릭하시고 여기 디자인해 보시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 뭐가 되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 글자를 보면은 뒤에 연한파랑 보통구라고 돼 있잖아요. 보통구. 보통 어디서 찾으시면 되냐면 여기 이렇게 중간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아래 어둡게 중간 밝게 있어요. 보통은 중간입니다. 그럼 보통구니까는 이렇게 갖다다 대보시면 연한파랑 피벗을 보통구라고 9번째 있잖아요. 그쵸? 중간에 찾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참고로 요거 한 줄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7개씩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7개가 8개, 9개잖아요. 이거를 바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통구 클릭하시면 끝. 이게 다예요. 우리 2번 문제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는 다 되어 있긴 한데 이 문제는 굳이 되겠죠. 자,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여기 나머지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문제 잘 읽으시면 되고 여기 단 시그마 값을 행으로 이치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기 시그마 값을 행으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소리에 별거 없어요.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시그마 값을 행으로 배치해 달라 이 소리입니다. 됐죠? 그러면 혹시 해볼게요. 요거 사실 실제 시험에서 시나리오와 그 시간을 좀 알려드리면은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 분석 작업 있잖아요. 분석 작업을 제가 이제 나중에 한 4-5문제 풀고 나서 끝까지 여러분한테 해보세요 할 거예요. 그때 제가 몇 분을 드리냐면은 분석 작업에 만약에 피벗 테이블하고 시나리오 같이 나온다? 그럼 이제 최소 7분은 걸릴 거예요. 하나한테 한 3-4분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언급도 안 하고 여러분 요거를 시간을 들 때 제가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4분 드려볼게요. 4분. 4분 동안 요거 하실 수 있으시면은 시간이 그렇게 막 부족한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4분 드려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아직 함수는 막 시간 갖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함수는 하는 게 중요하지. 아직은 시간 갖고 고민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나머지 좀 쉬운 거는 최대한 많이 익숙해지시고 빨리 하시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34분까지 한번 해보세요. 피벗 테이블 2도 문제 천천히 풀어볼게요. 이거는
원칙대로 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피벗 테이블은 문제 읽기 전에 사실 범위 잡고 삽입에 피벗 테이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세요. 그리고 뭘 찾으셔야 되냐면 문제에서 피벗 테이블 어디다 만들려고 하는지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삼각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시티 H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존 워크시트 주시고 H3이라고만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 맞죠? 그쵸? 확인 누르면 틀은 만들어져요.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위에 글자 보고 내용 보고 그대로 배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1번 위에부터 볼게요. 이름을 이름을 어디? 필터로 배치하고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을 행으로 배치하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점포명을 열로 이렇게 배치하면 됩니다. 그 값에 뭐라고 되냐면 계약 금액 이자액의 평균을 계산한 후 행과 열의 총합계가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매번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일반적으로 평균을 계산하라고 하잖아요. 평균이 소수점 이하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 아래서 이렇게 그 해당 값에다가 천 단위 구분교로 나오라는 표현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그럼 우리 아까 보셨다시피 계약 금액과 이자액이랑 숫자 데이터는 가져다 놓으면 합계로 계산되잖아요. 그럼 걔를 평균으로 바꾸려면 가필대로 바꾸면 됐죠. 그럼 요 평균으로 바꾸는 거하고 천 단위 구분교를 한 번에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혹시 문제에서 평균을 계산하라고 하면 여기 아래에서 천 단위 구분교를 바꾸라는 어떤 셀서식 관련 요소가 있는지 한번 좀 보시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값의 계약 금액과 이자액의 평균을 바꾸면서 천 단위 구분교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계약 금액 가져다가 이렇게 배치하고 여기서 어떻게 클릭하시고 값필드 설정해서 평균으로 바꾸고 표시 형식에서 어떻게 숫자 범죄 천 단위 구분기 이렇게 달라는 소리죠. 그렇죠?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이자액의 평균이니까 이자액 가져다가 합계를 뭘로 값필드 설정해서 평균으로 바꾸고 표시 형식에서 숫자 범죄 천 단위 구분기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확인 주시면은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되겠죠? 이제 얘를 이렇게 계산하고 뭐라고 되냐면 행과 열의 총합계는 나타나지 않도록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혹시 총합계 어디서 했는지 기억나세요? 총합계는 자 클릭을 하고 디자인에 총합계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해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안 나타나겠죠. 그쵸? 그리고 시그마는 행으로 죠 시그마 값을 어디로? 행으로 이렇게 배치하면은 이렇게 잘 나타나겠죠. 그쵸? 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여기 볼게요. 두 번째 보시면은 보고서 레이아웃을 뭘로 개요 형식으로 바꿔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이 형태가 뭐냐면요. 압축 형태라는 거예요. 압축 형태. 피벗 테이블의 기본은 압축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개요 형식으로 바꿔볼게요.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디자인해 보시면은 왼쪽에 세 번째 보고서 레이아웃 보이세요? 누르시면 개요 형식 바로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바꾸면 이제 열 레이블, 행 레이블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필드명, 점포명으로 잘 나타나고 값이 이렇게 별도의 열로 이렇게 할당이 되겠죠. 이렇게 해달라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피벗 테이블 스타는 연한 주황 보통 10이래요. 클릭하시고 누른 다음에 보통이란 중간에 여기 있죠. 주황 10 이거겠죠. 그쵸?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 가끔 나오는데 이거 틀리면 되게 억울하긴 해요. 여기 보시면 옆에 25년 출제라고 돼 있어서 행머리글, 열머리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쵸? 이거 하라고 글자 똑같이 나오거든요. 똑같이 나오면은 이거 어디 있는 거냐면 그냥 바로 피벗 테이블 스타일 있잖아요. 그쵸? 피벗 테이블 스타일 바로 옆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요소랑 체크만 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쵸? 요거는 시야를 조금만 넓히시면은 처음 보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문제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됐죠? 뭐 이제 피벗 테이블 마지막 문제 3번 문제도 볼까요? 3번 문제. 자, 피벗 테이블 3번 문제는 보시면 여기 이렇게 뭐가 돼 있네요. 자, 문제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죠. 지금 여기 근속기간을 1에서 5, 6에서 10, 11에서 15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근속기간 1, 2, 3, 4로 쭉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를 5년 단위로 그룹화해 달라는 소리예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그룹화 문제가 여기 3번 문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3번 문제의 데이터 원형을 봤더니 데이터 원형 볼게요. 데이터 원형을 봤더니 여기 이렇게 합계에다가 이렇게 병합돼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에서 병합은 잡는 경우 없어요. 이거 잡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범위를 잡을 때 어떻게 이렇게 따로 잡아 주셔야 돼요. 합계 빼고 이렇게 잡아 주셔야 돼요. 그럼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범위를 잡고 삽입에 피벗 테이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 위치 뭐라고 돼 있어요? A18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기존 워크시트에 A18이라고 이렇게 클릭하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됐죠? 자, 이제 문제를 보고 행열값 필터를 잘 배치하면 되겠죠. 자, 문제 뭐라고 되는지 볼게요. 문제 보시면 이거 아닌데. 자, 이렇게 직위를 열로 배치하고 근속기간을 행으로 배치하고 그럼 이렇게 4, 7, 8, 9로 잘 나타나잖아요. 그쵸? 그리고 값에 뭐 해달라고 되어 있냐면 값에 기본급과 상여급을 합계죠. 그쵸? 그럼 기본급 상여급은 그대로 갖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되셨나요? 이거야 문제 보고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서 근속기간 1, 5 요거 어떻게 하는 건지 볼게요. 이거는 여기서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그룹. 그러니까 행 레이블의 어떤 근속기한 데이터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 그럼 여기서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1 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1, 마지막이 20까지 됐죠. 20까지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죠. 제일 마지막이. 되셨나요? 요거 이해되세요? 지금 문제에서 1, 5, 60, 11, 15, 16, 20이니까는 마지막 20이잖아요. 그럼 단위가 몇 단위씩이에요? 5단위씩이죠. 그래서 단위를 5년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요.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예쁘게 그룹화 잘 해줍니다. 끝. 되셨나요? 자,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셀 서식의 숫자 범죄 천 단위 구분기로 되죠. 그거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둘 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하시면 안 돼요. 기본과 상여금자 둘 다 해줘야 되는 거 이해되세요? 두 번 하시는 겁니다. 클릭하시고 필드 설정에서 그냥 뭐 합계를 바꾸는 건 아니죠. 그렇죠? 표시 형식의 숫자 범죄 천 단위 구분기호 확인. 상여급도 필드 형식의 표시 형식의 숫자 범죄 천 단위 구분기호 확인. 확인 주시면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끝.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빈셀 표시라고 있죠. 빈셀 표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적어볼게요. 피벗 탭을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아래에서 두 번째 뭐가 있냐면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으면 대부분 해결해요. 이걸 못하셔서 문제지. 자, 한번 해볼게요.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가 볼게요. 자, 피벗 탭을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피벗 탭 옵션이라고 있죠. 그쵸? 이거 누르면은 뭐가 떠요? 그럼 여기 중간에 보시면 빈셀 표시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쵸? 빈셀에 뭐 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빈셀에다 별표 해달라고 되어 있죠? 확인.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빈셀에 별표까지 잘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해달라고 되어 있냐면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개요 형식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클릭하시고 디자인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뭘로? 개요 형식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 맞죠? 되셨나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이 문제는 끝인데, 여러분들 그 3번에서 했던, 네 번째구나. 네 번째에서 했던 피벗 탭 옵션 있잖아요. 그걸 좀 다시 들어가 볼게요. 피벗 탭 옵션. 자, 피벗 탭 옵션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피벗 탭을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피벗 탭 옵션이라고 이렇게 뜨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지금 빈 셀 표시만 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 빈 셀 표시도 피벗 탭을 옵션에서 하지만은, 레이어 바로 아래에 있는 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있잖아요. 그쵸? 요것도 피벗 탭 옵션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시 한번, 레이블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과 빈 셀 표시 있잖아요. 얘는 피벗 탭을 옵션에서 하시는 겁니다. 요거는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 레이블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이 뭐냐면, 자, 현재 피벗 테이블에 보시면 이렇게 과장 데이터 있죠. 과장 데이터는 이렇게 기본 것과 합계를 아우르는 데이터잖아요. 과장 데이터가. 되셨나요? 근데 요 B19를 클릭해 보시면 과장이 이렇게 선택이 됐어요. 그럼 C19에는 비어 있는 거잖아요. 즉 이게 레이블이잖아요. 과장, 부장이 레이블이잖아요. 이거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달라는 소리예요. 레이블이 있을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자,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피벗 탭 옵션에서 레이블릿을 병합 및 가운데 맞춤 하시면은 얘는 당연히 병합이 가운데 맞춤 될 거고, 왼쪽에 있는 근속기는 어떻게 될까요? 얘도 레이블이잖아요. 그쵸? 얘도 당연히 이렇게 가운데 맞춤 잘 됩니다. 이게 피벗 탭 옵션에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레이블릿을 병합 및 가운데 맞춤, 빈셀 표시는 여기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 좀 부탁드릴게요. 됐죠? 잠시만요. 통합계 표현하지 마. 제가 그걸 못 봤네요. 여러분 총합계 어떻게 주시면 돼요? 디자인에 총합계 이렇게 해제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요새 하셔도 돼요. 그 두 번 해도 상관없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디서 못 봤지? 옵션에서요. 옵션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레이블 병합하고 빈셀 줬잖아요. 그럼 여기 요약 및 필터 있죠. 요약 및 필터. 여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행해 총합계, 열애 총합계라는 게 체크돼 있거든요. 이거 체크 해제해도 돼요. 체크 해제도 디자인에서 이렇게, 행의 초약견 표현하지 않도록 이구나. 열의 초약견 그대로 두는 거죠. 행의 초약견 체크 해제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확인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바꾼 거 똑같아요.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행의 초약견 사라지겠죠. 만약에 여기서 바꾸려면 디자인에서 이렇게 열의 초약견 설정 이렇게만 주셔도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25년도, 24년도, 23년도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데이터를 봤더니 왼쪽에 이렇게 학과가 있고 위쪽에 정보인증, 국제인증, 전공인증이라는 동일한 필드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어떤 표 데이터에다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얘네들을 위에 제목과 왼쪽 제목을 기준으로 여기다 하나로 이렇게 합치고 싶은 거죠. 이게 통합이라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자, 범위를 잡아요. 범위를 잡고 데이터에 보시면 여기 통합이라고 바로 보이죠. 그쵸? 그쵸? 데이터에 보시면 통합. 그럼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뭐 여기 이렇게 함수 같은 거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문제를 잘 보시면, 자, 거기 뭐 해달라고 되냐면, 문제 통합을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서 이런 데이터의 평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평균 구해달라는 소리예요. 평균 구해달라는 소리예요. 여기서 함수를 평균으로 이렇게 주고 참조 범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얘를 참조해놓은 범위거든요. 근데 이게 조심하실 게 첫 행하고 왼쪽 열이 이렇게 맞게끔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참조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범위를 아까부터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니까 위에 값만 잡지 말란 소리예요. 추가하면 아래 이렇게 영역에 들어가지죠. 그리고 여기서 24년도도 동일한 방식으로 추가, 여기 30년도 동일한 방식으로 추가, 이렇게 추가해 주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통합을 할 데이터가 소스가 이렇게 딱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 사용할 레이블이 제목이라는 뜻이거든요. 첫 행과 이 왼쪽 열 있죠. 첫 행과 왼쪽 열, 여기를 제목으로 주려면은 이렇게 사용할 레이블을 첫 행 왼쪽 열을 따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근데 사실 이거는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안 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통합 이렇게 마무리 지을 거고 요거 두 개 더 풀고 마무리 지을 거고 바로 매크로 들어갈 겁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실게요.